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아직도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리엔 갭이라는 곳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나마와 콜롬비아라는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오지 중의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남미 마약 조직과 콜롬비아 반군이 장악하면서 여행객들을 노리는 범죄자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 다리엔 갭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뭔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리엔 갭이라는 곳으로 떠나볼 건데요. 이게 국제사회가 상당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리엔 갭이라고 하는 게 지역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러나 매우 걱정스러운 예, 곳이라 하시던데 예. 어디쯤 있는 동네예요, 그게?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다리엔갭은 파나마의 야비사라는 곳하고 예. 콜롬비아의 투르보라는 곳 사이에 존재하는 지역인데요. 예. 길이는 한 160km, 폭은 한 50km 정도 되는 정글과 늪지대로 구성된 이렇게 띠 모양의 예, 이런 지역을 다리엔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치면 저 서울에서 청주로 조금 더 갈 만한 그 정도 거리에 그 정도죠. 그 정도 있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엔 갭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세계 지도 모두 펴놓고 네. 한 번씩은 다 가져볼 법한 부품 꿈 하나 있잖아요. 네. 내가 자동차로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네. 했었을 때 특히 아메리카 대륙은 그게 가능해 볼 법도 보이는 게 저 밑에 있는 칠레 끝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캐나다 저 알래스카까지가 육로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약간 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펜 아메리카 고속도로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게 총 연장된 길이가 48,000k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펜 아메리카 고속도로라는 게 저기 북아메리카부터 중남미 지나서 남미까지 원래 연결하려는 게 그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펜 아메리카 고속도로만 타면 아메리카 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 끊기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다리엔 갭입니다. 예. 거기서 끊긴다. 네. 도로가.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남아메리카를 이제 종주를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북아메리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멕시코나.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타고 왔던 자동차를 배에 선적해서 배로 그 다리엔 갭이라는 구간을 휙 건너뛰어서 예. 저 파나마 위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펜 아메리카 고속도로를 타면서 쭉 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동네다. 네. 여기는 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정말 오지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해외 출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에게 가장 겁을 많이 줬던 나라를 두 개를 꼽으면요. 하나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예요. 예. 그 나이지리아에 갔었을 때 거기 재직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교수님 여기에는요 그냥 살아있는 모든 걸 조심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거에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저도 포함하죠. 사람도 포함되고 네. 벌레도 마찬가지고 새나 아니면 동물들도 다 조심해야 된다. 벌레도 그냥 다 독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뭐 새들도 만만한 애들이 아닐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아메리카에서 그러한 지적 또는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리엔 갭인데요. 진짜 독충, 악어, 제규어, 아나콘다 이런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가 여기인데 그래서 17세기에 이 다리엔 갭 근처에 네. 저기에 왠지 금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코틀랜드의 많은 회사들이 다리엔 갭 인근에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이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보고서의 내용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단어가 제일 빈출도가 높아요.
독충, 아나콘다, 악어, 제규어. 음. 그러다 보니까 17세기 스코틀랜드가 이쪽 지역에 도시 건설하려고 했던 것을 일단 접었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미국 건설 회사들이 다시 도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도 역시 마무리를 못했어요. 워낙 험지고 아주 깊은 오지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오지였기 때문이다가 네. 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된 거냐?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 국가들이 다리앤 갭을 개발을 안 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개발을 못하게 된 것도 있고요. 왜요? 각각이 궁금한데요. 네, 예. 일단 개발을 못하게 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남미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반란이라든가 또는 마약 조직이 기승을 하죠. 그런데 이 마약 조직을 미국 FBI라든가 아니면 현지 국가, 중남미 현지 국가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대대적인 단속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네. 이 마약 조직들이 자신들의 일신상의 몸을 숨기거나 조직 전체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어디겠어요? 밀림? 다리앤 갭이죠. 예. 여기는 아무도 어떤 지형인지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 마약 조직들이 뭔가 대대적인 단속이라든가 현상금 이걸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곳이 전부 다리앤 갭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 다리앤 갭에 접하고 있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반군이라고 하는 FARC라는 곳이 있는데 이 반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쿠데타에서 밀린 거죠. 밀리고 그 조직들이 고스란히 나중에 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다시 콜롬비아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숨어 들어갔던 곳이 또 요 다리앤 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앤 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털을 잡고 있는 게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건설 회사라든가 새로운 개발 회사들이 여기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못 하는 거고. 그게 못 하는 거고. 안 하는 이유는 자, 만약에 다리앤 갭까지 다 개발이 돼서 네. 팬 아메리카 고속도로 등 다양한 이제 소통 수단 아니면 유통 수단이 구축이 되면 예. 미국이나 캐나다, 북아메리카에 입주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되면 옛날보다 마약이 더 올라오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지금 그리고 또 불법 이민자들이 더 수월하게 올라오겠네.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미국의 난민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마약상들이 뭔가 불법적인 거를 유통시키려고 할 때 이 다리앤 갭의 이 허들 때문에 다시 배를 타야 되는데 네. 배는 딱 길목을 잡고 검문 검색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런 좋은 통로를 우리가 잡고 있는 건데 이걸 다 뚫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이걸 관리 감독을 할 거냐. 야. 그래서 말 되네요. 하지 말자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앤 갭을 놓고 그 근처에 있는 파나마랑 콜롬비아 국가가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근처 뭐 옆에 있는 나라는 그렇죠. 되게 사이 안 좋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콜롬비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전부 국경 넘어서 파나마로 오는 거예요. 뭐 마약 조직원이라든가 네. 반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파나마에서 그냥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당연히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파나마도 이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밀림을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은 국경에 무슨 초소를 세워가지고 다 관리 감독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앤 갭이 중간에 딱 있으니 야, 이게 자연스럽게 초소가 돼버렸네. 못 넘어오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인데 신경 계속 쓰이겠어요. 어쨌든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앤 갭을 지금 특히 신경을 쓰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 예전에는요. 다리앤 갭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 험지, 이 험지를 굳이 내가 통과해서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에 가고자 하는 그 뭐 과실이라고 할까요? 예. 그거랑 비교를 했겠죠. 그런데 그 과실을 내가 따먹을 확률이 이 다리앤 갭 때문에 정말 낮았던 거죠. 배 타고 가면 불법 이민자로 딱 걸릴 거고. 네. 그리고 이걸 통과하자니 마약 조직이나 콜롬비아 반군에게 몽땅 털리거나 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수단으로
바로 활용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야 이거는 못 가 이렇게 접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코로나19로 특히 중남미 국가의 극빈층들이 급격히 늘어났고요. 예. 그 과정에서 차라리 다리엔 갭을 걷는 시도를 해보는 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최근 다리엔 갭을 건너서 예. 미국까지 가겠다라는 숫자가 이것도 공식적인 통계는 없죠 당연히 최소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는 관련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이슈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여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개발은 못 하겠죠, 그래도. 예, 지금 이제 워낙 마약 그 조직들과 콜롬비아 반군들이 딱 진을 치고 뭐 누군가가 여기를 그 뭐랄까요? 이제 관리 대상의 그 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넘어오려고 하면 뭐 예. 지뢰라든가 부비 트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온갖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를 개발하는 것들이 쉽진 않아 보이고요. 심지어 이제는 마약 조직원들이 이 다리엔 갭을 통과해서 저기 미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네. 가이드를 해주는 부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통과하려면 통행세 내 이거죠. 통행세를 내면 너를 우리가 안전하게 저 위쪽까지 가져다 줄게. 이걸 하는 거예요. 서로 거래가 간단해지기도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모든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다리엔 갭을 지나다 보면 마약 조직원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무슨 독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네.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본인들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장기 매매에 그 사람들을 뭐 이용한다든가 또 여성 같은 경우 성적인 어떤 노예로 활용한다든가 돈을 내도 저분이 안전하게 거기까지 데려다 줄지를 모른다.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간단히 끼워서 말씀드리면 그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네. 이 다리안 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무비자를 해줘요. 그 왜 그러냐면 예. 이 사람들이 콜롬비아에 그대로 있는 게 더 큰 불협화음이 되는 거죠. 난민이 되잖아요, 진짜. 네네, 예. 그러니 저 밑에서 뭐 브라질이든 어디든 여기서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빨리 지나가세요. 차라리 네. 그게 낫지. 네. 개인이 비자 이런 거 우리 신경 안 쓸 테니까. 다리엔 갭이 무서워요 하면서 스테이하고 있으면 별로 맞아요. 그래서 올려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그건 우리는 못 책임지고 이제 올려보내서 무이자 입국을 허용해 주다 보니까 그 숫자는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 운 좋게 다리엔 갭을 통과해서 건너편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건너편에 온 사람들 보면 들어갔었을 때보다 나오는 사람이 훨씬 적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아이만 나온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은 다리엔 갭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을 하거나 장기 매매나 뭐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다리엔 갭의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예. 아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또 그 친구가 거기에서 극빈층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뭐 미치지 않는 곳이나 혹은 그 뭐 이제 우리 국민이 아닌 분들이 모여 사는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실감이 잘 안 가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여러 곳에 있는 것 같더군요. 예, 맞습니다. 여러 곳에 있고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나마 제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중에 다리엔 갭의 요거 하나 찾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예. 다른 지역도 말씀드리면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 올해입니다. 올해 다리엔 갭을 통과한 이주 아동들, 이주 아동들만 숫자가 19,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동만. 그러니 뭐 이거는 뭐 그 숫자가 진짜 야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게 직감하실 거고요. 그 이주 아동 19,000명 중에서 5명 중 1명은 5세 미만이고
이런 예.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취약했을 때 와. 여길 지나온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 방금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다리앤 갭과 똑같은 상황이 놓여지고 있는 지역들이 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음. 대표적으로 요즘 유럽에서 가장 이런 비슷한 이슈로 핫한 곳이 벨라루스예요.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쪽으로 난민들이 그 이슬람권에서 위치상 가까우니까 위치상 가까운 것도 있고요. 음. 이것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 방금 콜롬비아가 무비자로 통과시키고 네네. 예. 콜롬비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콜롬비아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잖아요. 가능하면 미국의 위해가 되는 사람들의 난민들을 올려주려는 이유도 예. 있겠죠. 예. 그런데 벨라루스도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 중동 국가의 많은 난민들이 하필 왜 벨라루스에 이렇게 많이 갈 수밖에 없었느냐. 예. 벨라루스에서 중동 각 지역에 운항하고 있는 비행기 편수를 인위적으로 늘렸어요. 아, 예. 더 비행기를 타기 쉽게 만들어 준 거죠. 벨라루스행 비행기를. 그렇죠. 예. 그리고 벨라루스에 가서 그런데 비행기만 는다고 사람들이 난민들이 타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유럽에 있는 사촌들을 통해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 벨라루스까지 가면 벨라루스가 경찰들이 밤에 트럭에 태워서 저기 폴란드까지 가는 국경 근처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나라에 머물지는 마세요. 머물진 마시고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앞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하면서 아, 그것도 밤에 네. 몰래 공항 근처에 있는 그 이제 장기 체류 비자가 아닌 네. 관광 비자로 온 사람들을 실어다가 폴란드 국경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폴란드 국경 넘어서 폴란드 넘어가는 가겠네요. 거죠. 어. 폴란드랑 정확히 말하면 EU 정확히 그 독일이나 이런 동네로 가라는 거죠. 예. 그런데 EU 입장에서는 벨라루스가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몇 해 전부터 EU에선 벨라루스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벨라루스는 뭔가 하여튼 EU와 사이만 안 좋으면 벨라루스의 루시첸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되게 재밌는 분이세요. 이분은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에요. 한 20년 넘게 하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최소한. 네. 예, 94년도가 첫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때 당선된 뒤부터 예.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이세요. 근데 이분이 EU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예.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우리 큰 형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으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큰형님이 누구예요? 러시아입니다. 아, 푸틴. 예. 네. 그래서 러시아에게 공공연하게 핵미사일 배치를 EU 바로 앞에 있는 우리 벨라루스에 갖다 놨어도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병력을 벨라루스에 더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독특한 분이네요. 네. 자, 그런데 예. 이분은 EU가 자꾸 경제 제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성인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관광 비자를 더 많이 내주고 비행기도 인위적으로 늘려주고 예. 밤에 그것도 낮에도 아니고 몰래 난민들을 폴란드 국경 앞까지 데려다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폴란드 국경을 넘지는 또 못해요. 폴란드 경찰들이 또 못 넘어오게 막고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난민들은? 바로 거기까지 또 가서? 거기가 다리앤 갭이 돼버린 거죠. 아. 거기서 또 이도도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난민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또 다른 이런 다리앤 갭이 생겨버린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사실 이런 다리앤 갭이 또 있었던 동네가 이렇게 멀리 사실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디인지 감 오십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과 중국이죠. 그 사이에도 다리앤 갭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중에서 탈북을 하신 분들이 당연히 선택하는 최적지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잖아요. 예. 그럼 중국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불법 그 체류자가 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원리 원칙을 만들어야겠죠. 중국 입장에서. 네. 예. 그런데 중국 공안의 무조건적인 원칙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이미 신원이 확인이 되면 예. 무조건 북한 북한으로 압송이에요. 보낸다. 네. 예. 그러면 그 탈북자 입장에선 탈북을 했는데 북한으로 돌아간다? 예. 결국 그건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인 그렇겠죠. 거죠. 예.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못 살겠어서 나왔는데.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 공안에선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중국 현장에 있는 탈북자들의 신분상의 그 위치가 얼마나 불안전하겠습니까? 그렇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음. 중국인들이 생겨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광고 살짝 듣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빈민 밀집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고 또 다양한 파급 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경계선 근처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북한에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우여곡절이든 간에 이제 중국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홍콩이든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남한이든 제3국으로 가길 당연히 희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안에서 그게 원활하게 확보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무조건 다시 북한으로 압송되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데요. 예. 가끔 숨어 지내다 보면 그 숨어 지내는 동네 주민들 중에서 이상한 친구가 우리 동네 왔단 말이에요. 그럼 딱 봤더니 조선인이네. 예. 이걸 정확히 그쪽 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교라고 불러요. 조선족 교포. 아하. 예, 중국에서는 조교. 예. 네, 예, 조교네 이렇게 예. 말을 예. 하는데 예. 이 조교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부터는 슈퍼 갑으로 바뀌어 버리죠. 중국인들이. 아, 내가 고발하면 당신은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농촌 노예, 성 노예, 뭐 인신 매매, 약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장기 매매 이거에 가장 아이고.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분들은 그들 중국인들과 섞이면 안 되겠네요. 섞이지 않거나 어떻게든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장기 체류할 때 안 섞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남한에 오신 탈북민들 또는 요즘 세터민이라고 많이 부르시지만 이분들 통해서 저기 중국 현장에 아직 남아 계신 이것도 통계가 워낙 들쑥날쑥해서 그렇겠죠. 예.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봤던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는 2만 명에서 4만 명 사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럼 거기 그 정도 있는 인구들 중에는 네. 정말 뭐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수준까지의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어떤 어르신이 중국 남성이 뭐 탈북 여성을 데리고 살다가 몇 년 지나고 그냥 자기가 공안에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네.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정말 별별 일들이 많은데 차마 방송에서 말씀을 네. 못 드리고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또 다른 다리엔 갭.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험한 곳은 넘어가 버렸고 네.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위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벗어나기도 또 어렵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어렵게 사는 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그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 중에서 아마 놀라실 겁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네. 15% 이상인 국가가 50군데가 넘어요. 요즘도 예. 그러면 이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15%면 도대체 이게 그 나라의 돈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코로나19로 그동안의 경제가 지탱해왔던 여러 체계와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예. 대부분의 이런 극빈층 국가들은 그 극빈층 국가의 국민들이 대부분 경제 활동을 그 나라에서 안 합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중동 지역을 가지고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동에 잘 사는 국가인 네. 뭐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데 출장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공항에 내려서 공항에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택시 부르고 네. 그다음에 호텔까지 가서 컨시어지 만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 나라 현지 원주민을 만날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 그 잘 사는 중동 국가의 국민들은 그런 일 안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런 일은 누가 하느냐? 인근의 저소득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이 와서 해요.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그럴 기회가 어떻게 됐어요?
봉쇄됐겠죠. 봉쇄돼서 끊겼잖아요. 예.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파키스탄에서 항상 두바이에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가지고 네. 4개월씩 6개월씩 택시 운전하다가 다시 파키스탄 돌아와서 생활비 주고 다시 가서 예. 이렇게 생활하던 어떤 가장이 있는데 그게 끊겨버렸어요. 예. 그런 것들이 1년도 아니고 2년 가까이 됐고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던 동네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네.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생계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데 뭔가 이제 오랫동안 살던 국가나 고향을 등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중동 지역, 유럽 지역,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다. 네.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양극화가 그렇죠. 심화되면서 이리저리 대안이 없는 분들은 그런 선택밖에는 못할 것이고, 네. 그럼 그런 지역이 많아지고, 네. 그러면 그 여파가 어디로 미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일단 뭐 사실 그런 난민들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는 영향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 편히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이 큰 게요. 바로 이렇게 다리엠 갭각 같은 완전히 물류망이 끊기는 곳들이 여기저기 생겨버리면 바로 일어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받아다 쓰는 물건들은요,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유통업자가 예.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저기까지 그걸 가져다 드려야겠다라는 그 망들을 다 구축해 놓은 결과로 이걸 받아요. 예, 예.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벨라루스에서 육로로 폴란드 지나서 네. 독일까지 가서 물건 팔았던 사람들이 예. 지금은 못 가죠. 못 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배편을 구해봐야 되나? 비행기로 가야 되나? 복잡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못 갈 수도 있으니 현지에서는 공급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벨라루스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독일에 보내거나 폴란드에서 쓰고 있던 그 어떤 그 업자는 다시 야, 이거 이제 가격이 이렇게 비싸져서 쟤네가 나한테 뭐 그람당 얼마에 납품할 수밖에 없대. 네. 그럼 그걸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아니면 그 가장 싸게 가져다 주는 그 업체하고는 이제 거래가 안 되고 네. 그동안은 사실 거래 안 했던 조금 비싸서 거기에다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래저래 다 비싸지네. 그렇죠. 예. 그러니 결국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런 다리행객 같은 게 많아진다라는 건 결국은 모든 전 세계가 밸류체인으로 엮여져 있고 서플라이 체인으로 엮여져 있는데 아하.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지역이 교통망 발전했던 곳에서 생기겠네요. 난민들이든 어떤 어려운 분들이 다 그 라인 따라 움직이다가 생기는 일일 테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고 국제사회에서 장기간의 이슈로 이제 번져버리면 네.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전쟁, 내란 네. 이런 게 되겠죠. 아하. 생각을 해보세요. 이역만리까지 왔는데 예. 넘겨 보내주진 않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건 되게 좁을 수밖에 없어요. 예. 바로 이웃 마을 아니면 아랫마을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에 간간히 내려가서 약탈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강도짓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면 진짜 내전, 쿠데타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렇게 되면 전쟁만큼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유발시킨 요인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야. 있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경제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냥 인플레이션 말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진짜 물가가 뭐 3개월에 4개월에 50%씩 오르는 네. 이런 정도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하는 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거는 기원전부터 지금까지가 거의 똑같아요. 네. 뭐냐면 통치자의 재정 압박이에요.
나라 돈이 부족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죠. 예. 나라 돈이 부족한 대통령, 국왕 또는 황제가 가장 쉽게 하는 선택지가 뭐겠어요? 돈 찍어 쓰는 거죠. 그렇죠. 바로 돈을 찍어내는 유인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모든 뭐 잘 사는 국가든 못 사는 국가든지 간에 예. 이 통치자들이 그동안 지출 내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항목이 크게 늘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죠. 어, 그리고 기존의 물류망이 망가졌기 때문에 비싼 데서 사오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지금 2년 가까이 급격하게 늘어난 곳이 많아요. 예. 그리고 방역 체계만 가동하는데 돈 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다라고 또 우리로 따지면 재난지원금이죠. 그걸 나눠줬던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에 완벽하게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예. 아직 그거 아니거든요. 아, 우리나라나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백신 보급률도 높고 방역 체계를 그래도 하나하나 더 완비를 해가고 있지만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19 터널에 반도 안 지나온 국가들이 많습니다. 백신 구경도 아직 못 해봤고요. 그런 데는 아직 2, 3년 이상 더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들 국가에서 하는 통치자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진짜 유사일에 항상 그랬다니까요. 네. 야, 지금 뭐 공무원 월급 못 주고 있다고 급하니까. 돈 찍어봐. 나중에 일단 어떻게든 해보자. 지금 일단 찍어. 음. 밀란 나면 골치 아파. 쿠데타 나면 골치 아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예. 자, 그런 이유들까지 똑같이 전개되게 되면 아, 바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아, 이게 큰 문제네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유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참 마음 아픈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바로 오히려 지금 그래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이건 좀 참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송경제에서 진짜 레알 경제를 알려드리는 목적인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니까요. 예. 사실 전 세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매매가 성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더 성행합니까? 그렇죠. 원래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공식적인 통계는 한 10% 가까이는 불법 장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10%만 불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처리한 것들도 그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예. 뭐 진짜 20%가 될지 뭐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살던 동네를 벗어나서 신분 보호도 못 받고 이렇게 거린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몰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장기 매매의 대상자로 바로 포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몇백억 있어. 그리고 나도 배울 만큼도 배웠고 그리고 나도 다른 거는 다 멀쩡해. 근데 내가 콩팥이 없어서 너무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산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 나는 솔직히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걸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마음으로 더 부담되고 차라리 돈은 얼마든지 상관없으니 이식 받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돈을 드릴게요. 네. 이런 선택지가 더 그들에게도 유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그분은 오히려 이게 합법적인 유통으로 온 장기입니까 아닙니까를 일부러 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 지금 한쪽에서는 이게 참 마음 아픈 건데 오히려 저는 다시 건강해졌어요. 뭐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나고도 있죠. 그조차 양극화인데. 네. 일단은 이런 그 빈민들이 늘어나는 건 코로나가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점점 그 세계화의 결과로 선진국의 중산층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했으나 또 후진국에서는 그동안 선진국에서 알아서 만들었던 걸 후진국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삶의 질도 좀 더 과거보다는 괜찮아지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세계화의 결과로서 빈부의 격차가 전 세계 글로벌 스케일로 보면 좀 줄어드는 추세였던 것 같은데 이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그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울 만큼 한계가 온 겁니까? 이 코로나19는 아마 양극화를 국가 간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방역 체계와 그리고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제 위드 코로나죠. 예, 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거는 벌써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데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아직까지 개도국에서는 이렇게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한 준비 태세가 다 안 됐거든요. 예. 그러면 2, 3년 더 정도 더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우리가 그 경험했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후진국에서 더 계속된다면 예. 거기에는 더더욱 1인당 국민소득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아주 특이하게 국가 간의 양극화 문제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간에 서로. 이런 반목과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그야말로 전 세계 물류망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그런 지역이 많아질수록 물류망이 마비가 되니까. 네. 야, 안 그래도 지금 그 물류망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그게 길어졌다는 게 마비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이거 계속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전문가들도 그냥 몇 달 지나면 될 거야 하다가 슬슬 이제 말씀들을 바꾸고 계세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그거예요. 이게 단기간 절대 안 끝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네. 이런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요인들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기초 원자재나 산업재는 수급 상황을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네. 그러게 우리나라에서만 쓸 거 그냥 우리나라에서 캐다 알아서 해먹고 사는 나라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다 수입하다가 또 수출하고 그 사이에서 조금씩 부스러기 떼어서 먹는 나라라.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역시나 박정호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